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엄청 부러운 촌철님의 인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데니주님, 어느덧 퇴사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대 버킷리스트였던 몽골에 별 보러 갑니다. 몽골에서도 시선 집중할게요. 모두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부럽네요. 와, 예. 진짜 부럽죠. 예, 말도 타시겠네. 네. 그렇죠. 친구가 이 몽골에 별 보러 한번 다녀온 적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줬었냐면 별을 덮고 자는 것 같았다. 오. 이렇게 표현을 해준 적이 있어서 저도 진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가보세요 한번. 그러게요. 예. 올 휴가에? 회갑 기념으로 어때요? 네? 회갑이요? 네. 어머, 제이비 칠순을 앞두고 그러시면 안 되죠. 누가 더 가까운가? 제이비의 칠순과 저의 환갑 중에 누가 더 가까운가? 한번 해보실래요? 글쎄 깎아. 안 되겠어요. 창기님. 넘어갈까요? 네. 창기님. 제주도 귤밭에서 일하면서 방송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여기는 선선한 바람도 불고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일하기 좋은 날이네요. 육지 소식도 좋은 소식만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 기다려보시고요. 지게작대기님. 태양이 장렬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시선집중으로 열나고 답답한 심경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 올여름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더위가. 그죠? 40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벌써부터 이러면 도대체 올여름 7, 8월 더위가 도대체 몇 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40도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40도? 이야. 그러면 회사에서도 약간 학교는 휴교령 내릴 거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휴업령 같은 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는 이미 그때 방학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강지현님, 얼마 전에 이사 와서 등교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고3 아들과 시선집중 같이 들으며 시사 뉴스도 접하고 얘기 나누니까 참 좋아요. 고3 아들이라고? 마지막 피치를 올 때군요. 네. 자, 원기보충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네, 그리고 5145님이 제 입이 목이 잘 무냐고 물어주셨네요. 저는 있잖아요.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아, 네. 모기가 물어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축복이죠. 잘 자는 건 축복이죠. 앵앵거리는 소리에는 제가 좀 소리는 좀 민감하거든요. 특히 이제 잠들기 직전에 그 앵앵거리는 소리 있죠. 아, 정말 방송만 아니면 정말 쌍욕이 나오고 싶을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목이 잘 문다. 하지만 자면 업어가도 몰라서 모른다. 둔한 제이비였습니다. 아니, 5145님이 모기 때문에 자꾸 잠을 설쳐서 모기가 싫어한다는 식물을 사서 집에 놓으셨대요. 아, 저는 그래서 모기 접근 불가용으로 아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요. 아, 네. 이 식물이 뭐죠? 이거 하면 진짜 효과가 있나? 그 곤충 잡아먹는 식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아, 뭔지 궁금하네요.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지혜도 공유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한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1월 26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잘 봐야 되는데 지난 1월 26일에 이걸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짜 얘기는 좀 이따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안건에는 올해 말에 첫 탐사 시추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 이 그 의결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지난달 5월에 체결했죠. 네. 또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도 지난 5월에 마쳤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점을 주목하라고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1호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한 게 지난 3일이었습니다. 6월 3일. 네. 그때 뭐라고 밝혔냐면 오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승인도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계약 맺을 거 다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미 1월에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했고 5월에 실행을 위한 계약까지 마쳤는데 6월 3일에 국정브리핑을 해서 마치 그날 승인을 한 것처럼 발표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또 이게 그 정치용 아니었느냐, 국면 전환용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따라 붙는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더 이상 추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촌철님들이 뭐 이렇게 알아서 해석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액트지오가 탐사 자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가 이사회에서 이걸 의결한 게 1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지금 빠져 있느냐? 액트지오 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의 그 발표에 따르면 액트지오가 탐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를 국내외 자문단에게 검증을 맡겼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자, 산업자원부에서 밝힌 건 이렇습니다. 자, 해외 자문단이 지난해 7월에 액트지오 그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줬고 그다음에 국내 자문단이 지난해 11월에 자문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액트지오가 지난해 12월에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것은 검증까지 마친 최종 보고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찍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 더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산업자원부가 밝힌 산자부 입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4월이라고 했습니다. 4월 액트지오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내 자문단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자문단은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국내 자문단의 최종 자문, 검증이 완료된 시점은 올해 4월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1월의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을 다시 되짚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갔다라는 지적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뭔가 선우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이렇게 해도 선우가 바뀌고 저렇게 해도 선우가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 의결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실행 계획에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 거꾸로라는 거잖아요. 시점을 놓고 보면 정리해서 보면. 머리가 복잡한데요. 이거는 뭐 잠시 후 2부와 3부에 걸쳐서 여야 의원님들한테 좀 약간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포항에 사는 주민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 소송에 참여해서 승소했는데 정부가 불복해서 다시 2차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합니다. 시추할 돈이면 포항 시민에게 일단 다 지급할 수 있을 텐데 요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틈새 의견 보내주셨고요. 3186님이 대통령은 그럼 이런 그동안의 과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라고 물음표 아니요. 보내주셨고요. 6월 3일 오늘 승인했다고 지금 했대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이미 승인하기 전에 이미 할 거 다 해버렸다는데 용역까지 계약까지 다 체결했다는데 뭘 승인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승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식 절차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승인 절차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게요. 점점 궁금증만 남는데요. 어쨌든 뭐 이거는 2부와 3부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8906님.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8906님. 난 석유 나오면 장가 갈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응? 모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일전에 제가 전해드렸죠. 숙명여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숙명여대 민주동의회에서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다라는 점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후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라는 건데 13일과 14일 총장 2차 투표가 진행된 결과 문시연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교수가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를 차지해서 1위를 기록했고 현 총장인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43.71%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숙명학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이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을 총장으로 지명하게 되는데
이 문시현 교수가 총장 그 선출 과정에서 뭔가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숙명이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한마디 추가했습니다. 표절 여부의 판단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총장이 된다면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빠르게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숙명여대 총장 선거 결과는 김건희 여사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형성됩니까? 문시영 교수가 총장이 된다면 그의 공언에 따라서 논문 표절 심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심사 결과 표절로 판정되든 표절이 아닌 걸로 판정되든 숙명여대는 이른바 김건희 회오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시영 교수가 총장이 안 된다면 더 큰 논란을 빚지 않겠습니까? 득표율에서 보면 1위를 했는데도 총장이 안 됐다? 그럼 혹시 이게 재단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심사 이거 의식해서 장윤금 현 총장을 지금 총장으로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논란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숙명여대의 처우지에 굳이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털 때는 빨리 터는 게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투표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장윤금 총장이 새 도전자의 13%포인트 가까이 뒤처졌습니다. 그 이유에 김건희 여사 요인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총장 선거 개시 시점에서부터 민주동문회가 들고 일어났는데 자, 총장 선거 개시 직전에 민주동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결국은 이것이 득표율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학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두 교수의 득표율 차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문시현 교수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목성님이 시선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레드헤어님은 숙명여대 너무 늦었잖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오 언니님은 정치적인 걸 좀 떠나서 숙명여대의 학문적 자존심 회복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님은 이사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라고 물음표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2명이 후보로 올라가서 그 가운데 1명을 이제 그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득표율 차가 13%포인트는 났는데 2등이 총장이 돼버린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사회의 결정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의사협회가 어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미 예고했던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대 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할 것. 요 세 가지였는데 의협은 답변 시한으로 어젯밤 11시를 정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정부 답변은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 가운데 하나인 행정명령, 행정처분 취소 요구. 이거에 대해서 딱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재논의하자라고 하는 요구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입도 뻥끌 못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입 요건이 확정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휴진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관건은 이제 휴진 참여율이 되겠죠. 그죠? 자, 참고로 2020년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개원의 휴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2014년 원격 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 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20.9%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규모가 제일 컸던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총파업 때 초기의 휴진율이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다르죠. 3차에 걸친 어떤 그 휴진이 있었지만 좀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요거는 지금 참여율이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55% 정도가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 지금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일정하게 영향이 있다 봐야 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다른 대형 병원들 교수들도 지금 이제 동참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동네 의원들의 휴진율이 얼마가 되는가를 넘어서서 이른바 빅5 대형 병원들 그래 휴진 사태가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은 지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환자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우려들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권광윤님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전쟁 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김창면님은 이제는 정말 타협 좀 했으면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타협의 대책이 안 보인다는 게 제일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다 요구하는 것은 손들고 항복해 이거 아닌가요? 정부도 의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의사들도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 모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답답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67.8%가 나왔다고 합니다. 11,000원이 40.4%, 12,000원이 16.5%, 13,000원 이상이 10.9%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10,000원 이하는 22.3% 나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1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보다 11.6% 인상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로 올라설 거냐 이게 지금 몇 년째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심거리고요. 과연 될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보는 많은 분들의 이유는 역시 물가 때문이겠죠? 뭐 그렇죠.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응답자의 88.5%가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근데 이건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시장 한번 나가거나 외식 한번 나가면 금방 체감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상식적 바람이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논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노측 위원들과 사측 위원들은 팽팽히 대립하고 결국은 키는 누가 쥐고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공익위원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정말로 국민의 상식적 바람에 부응하겠느냐 요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네, 물프레님이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11,000원도 모자랍니다라고 해주셨고 마스터초이님은 11,000원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진 않을까요? 이런 걱정 올라와 있고요. 예천사람님은 전 다른 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10,000원 이하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정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모기 쫓는 식물 뭔지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6742님이 답을 주셨어요. 구문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